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갖다 따로 풀라고 맨 처음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한데 굳이 뭐 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니까 좀 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문제 접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한 번만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차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자,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갖다 막 풀고 뭐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내가 들어가서 문제를 갖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내용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해를 먼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조금 지금까지 그 기본 강의 내용이 안 잡혀 있거나 그랬으면은 사실은 그런 내용은 저한테 미리미리 기본 강의 때부터 질문하시고 해결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해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그냥 외우세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까지도 만약에, 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실전 연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거의 100%에서 한 뭐 90% 정도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문제 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다음 주니까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 좀 풀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그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건 아닌데 예상 논점 뭐 한번 그냥 건드는 정도로 좀 해서 마무리를 질게요. 이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게 약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물론 이것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만큼 많이 이제 뭐 스터디에서 등수를 갖다 잡았냐 뭐 점수를 얼마큼 높게 받았냐 그건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특히 누구냐면은 이거 우수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좀 성적이 좋았던 사람. 자, 성적이 스터디에서 좀 그래도 상위권, 그래요. 상위권. 그 상위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특히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전에 들어가서 헛짓하게 되면은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원래부터 공부를 갖다가 조금 이제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학원에서 잘한다, 이 사람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아주 우월하지가 않아요. 아주 우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평균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들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쭉 떨어지는 얘기예요. 애초에 뭐 성적이 뭐 이 정도 뭐 범접할 수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이 실수한다고 하면은 뭐 평균으로 딱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균에서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실전 연습 잘못하시면은 지금부터 이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목별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거는 뭐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시험 좀 먼저 보고 먼저 붙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그냥 한번 참고 정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일단은 실무 이론 법규 문제를 갖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거 좀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나 실무나 뭐 나올 만한 논점이 좀 있는지 그거 이제 현업에서 좀 문제되고 있는 거 그런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혹시라도 본인이 아직까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아직까지 그런 전략 같은 게 없다 하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보고 그냥 한번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어가셔서.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파본 검사라는 걸 갖다 시키잖아요. 파본 없어요. 네, 웬만하면 파본 없으니까 진짜 뭐 글씨가 뭐 안 나왔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를 갖다 보실 게 아니라, 자, 요 파본 검사 단계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선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던 얘기예요. 저는 유형별 평가를 먼저 선정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28회 때 그 임대료 평가 나왔었죠. 기계하고 기계가 아니었나요? 28회 때 뭐 나왔죠? 보상 나오고 1번에 보상 나왔었고 2번이 임대료 평가였나? 그랬고 3번, 4번. 3, 4번을 까먹었네. 3, 4번을. 자, 이 유형별 평가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목적별 중에서 보상부터 저는 먼저 접근을 했어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가고 나머지.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고, 자, 문제를 몇 번부터 풀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번부터 풀 건지 2번부터 풀 건지 3번부터 풀 건지. 그런데 문제 선별할 때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자, 본인이 내용적으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 특허권 문제 나왔었죠, 실무에서. 그런데 그 특허권의 문제가 스터디에서 나왔던 유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 FCFF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 유형별 평가 많이 풀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40점부터 먹어야지 해서 이게 들어갔던 사람이 있는데, 자, 자신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는 선별을 할 때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료를. 여러분들 그 실무 문제, 특히 실무를 푸실 때는요, 항상 자료를 봐야 돼요. 자료의 양. 그리고 자료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간단한 어떤 자료들을 제외하고 내가 해석해야 될 이 자료가 별로 없다 하면은 그 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자신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만 주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한 번도 접근해 보지 못했다, 이 생소한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 쟁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업 문제라고 하겠죠. 자, 잘 들으세요. 이 보통 생소한 주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현업. 자, 이 현업상 쟁점이 되는 애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30점짜리 문제 2번급에 포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통상.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은 이번 문제쯤에 뭔가 논점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규 논점인 거 하고 뭔가 좀 생소한 주제 같은 게 2번급에 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40점짜리잖아요. 2번이 30점짜리고 3번이 20점, 4번이 10점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을 갖다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죠. 자, 공단에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는요. 시험 자체가 공정성을 갖다가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협회에서 할 때도 물론 공정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문제 난이도가 아주 옛날하고 다르게 100점을 100분 안에 풀 수 있게끔 내려고 해요. 실무를. 왜냐하면 실무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단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실무를 좀 난이도를 갖다가 좀 어떻게 조절을 갖다 하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40점부터 10점 이렇게 네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논점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이 40점짜리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기본서는 아니고 문제집에 있는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의 양도 많고 좀 논점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문제의 어떤 난이도가 여러분들 스터디에서 푸는 1번급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푸는 어떤 그 문제집에 있는 40점짜리 문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집 난이도 정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현업적인 걸 지금 직접적으로 접근하시지도 못했을 거고 생소한 주제를 갖다가 40점짜리로 내면 어떻게 돼요? 채점할 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40점, 20점, 10점. 자, 이 20점하고 10점은 여러분들 뭐 작년에도 시험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특히나 살짝 그 기본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실무 기출 문제 어땠나 한번 보는데 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에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몇 개 내더라고요. 뭐 타당성 분석 간단한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요 30점은 여러분들이 좀 드실 수 있게 해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요 2번은 항상 자 여러분들이 문제 선별할 때 2번급은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분명히 이번 문제가 좀 약간 좀 애매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논점이 뭔지 논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아는 걸 답안지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본 거대로 쓰시려고 해야 돼요. 질문 내용대로. 자, 질문에서 뭘 갖다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갖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 사람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돼요.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자, 남은 기간 동안 실무 준비 뭘 해야 되냐. 자, 이건 뭐 앞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보세요. 자, 4년치 전 이걸 좀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자, 물론 뭐 이제 이게 우리 저희 김강산 평가사의 그런 의견은 아니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은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셨으면은 그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왜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어떤 논점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 논점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거는 사실은 이론에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론은 기출문제를 보실 때 그 문제를 다시 풀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번 푸셨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제도가 도입을 갖다가 예정하고 있다. 자, 어떤 제도를 갖다 도입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제도를 갖다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론에서는 이 감정평가 이론이잖아요. 이론은 부동산의 어떤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걸 이렇게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갖다 가져오게 되면 감정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이 제도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요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제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자, 이론에서 기출이 됐는데 이때 이제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쌓이기 시작하죠? 선례가 축적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선례가 축적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선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업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제가 봤을 때는 이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특히나 이제 뭐 1번, 2번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3번하고 4번급 있죠. 3번하고 4번급, 여기 20점, 10점짜리에서 물어봤던 약수령 논점이 실무에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자, 이게 28회 3번 문제였어요. 시장 가치하고 종후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그 가치 측면에서 한번 비교 검토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하죠? 우리 종후자산 관련해서 이제는 민간이든 공적이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실무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쭉 한번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실무만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저는 실무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우리 타당성 검토 문제 보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12회) 문제 1번이 있고요. 13회 문제 1번이 있어요. 14회 문제 1번이 있고 15회 1번이 있고 18회 문제 1번이 있고요. 27회 1번 문제. 자, 요거는 써놓으세요, 미리.
여러분들 그 스터디나 어떤 문제집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푸시는 거 보면은 타당성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타당성 문제 보면은 이게 뭐 정말 어떤 재무 이론을 갖다 알아야 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가끔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타당성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수익률 검토를 하거나 어떤 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되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접근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풀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거나 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레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이 타당성 검토를 보잖아요. 자, 똑같아요. 12의 문제 1번에 보시면은 시장 가치를 구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라 그래요. 13의 문제 1번 볼까요? 똑같아요. 다만 12의 1번에서는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고 이 13의 1번에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해라, 정상 가격을 산정해라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매입 타당성이에요. 자, 14의 1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15의 1번은 단순한 3방식이에요. 단순한 3방식인데 이 15에서는 수익 방식. 요 DCF 관련해서 부동산 잔여법, 노후된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 잔여법으로 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동산 잔여법에 문제가 나왔던 거고, 18의 문제 1번도 같은 수익 방식에서 논점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과잉 설비 때문에 수익이 낮다. 그 임대사례. 그리고 이제 27의 1번. 자, 이것도 똑같아요. 시장가치. 매입 타당성.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지금 3방식만 쭉 써놨는데 15회하고 18회는 일반적인 3방식이니까 지우고 27회. 자, 1번을 보면은 얘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타당성 분석의 문제는 여태까지 이 유형밖에 안 나왔어요. 이 유형밖에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 예전까지 공부하셨을 때야 당연히 그냥 뭐 문제집에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돌려야겠다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면서 분산됐던 이 시각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기출문제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출문제는 문제를 제시하는 그 자료의 어떤 그 질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의 제시 형태. 그것도 되게 많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터디 문제를 푸셔서 스터디 문제에 익숙할 게 아니라 정말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뭔진 모르겠지만 봐봐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안 떠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시험장 들어가면 다 떨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다 떠는데 떠는 사람한테 떨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전 제일 짜증났어요. 아시겠죠? 예. 아니 나는 지금 떨려 죽겠는데 왜 나한테 떨지 말라 그러나. 그쵸?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안 떨려면은 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기출문제를 갖다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익숙하게. 제가 27회 때 시험이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스터디에서 그래도 계속 상위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터디에서 그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문제, 다른 논점 이런 좀 부수적인 것도 다 익혀야겠다. 이렇게 헛짓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장에 딱 제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27회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이랬어요. 왜냐? 이거 그냥 단순한 구분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뭐만 봤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문제만 봤어요. 저는 기출문제를 그때까지만 해도 2번밖에 안 봤어요. 5년을 공부했는데 기출문제를 2번밖에 안 봤다고요. 4년 동안. 미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7회 때 그렇게 실무 꽈락 맞고 이제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출문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한 14번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번 대충 풀고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풀다 보니까 저도 타당성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왜? 책에 보면 타당성 문제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다 이래요. 첫 번째는 시장가치 구하라 해놓고 매입 타당성을 갖다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 매입 타당성의 틀은 어떻게 돼 있다? 시장가치 구하고 요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번마다 이런 문제를 낼 때마다 어디서 이제 응용을 하냐? 그거는 얘네들의 관계에서 응용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에서. 얘네들의 관계. 아시겠어요? 자, 얘는요, 시장 가치를 갖다 구하라고 하고요. 시장 가치대로 매입한다 라고 나와요. 시장 가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문제에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얘는 시장 가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매입 타당성을 할 때 이 시장 가치,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뭘 뽑아내라? 대출 금액을 뽑아내라 라고 문제가 나와요. 14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전 이렇게 나누거든요. 12회, 13회, 14회는 시장 가치하고 타당성 분석의 관계를 갖다가 어디서 제시해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실무 강사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7회는요. 사람들이 지금 내용 연수가 미지시됐던 문제다. 요것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 제가 봤을 때 내용 연수를 미제시한 게 이것도 포인트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매입 가격의 관계를 문제에서 제시해 주질 않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2회 1번, 13회 1번, 14회 1번 얘네 셋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봐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 앞에서는 매입 가격을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시장 가치도 줬고 매입 가격도 40 몇 억인가 문제에서 줬어요. 자, 그럼 봐봐요.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죠? 객관적이에요. 자,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요, 우리는 그 투입 금액을 뭘로 하죠? 소유자, 그리고 매수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타당성 문제에서는 시장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가 3방식을 써서 40억이라는 가격을 뽑아냈는데 얘가 42억인가로 문제에서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웃플로우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돼요? 3년 보유하고 판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NOI로 3년 땡긴 수익가액 얘만 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앞에서 시장 가치를 구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했다고 하면은 이 시장 가치하고 매입 타당성의 관계, 시장 가치하고 매입 타당성의 관계를 갖다가 제시해 줬는데 그러면 왜 여기선 제시를 안 해줬지? 그러면 제시를 안 했으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 만약에 이게 타당성 분석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 앞에서 구한 시장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3방식에서 구했던 요 40억을 가지고 요 주관적인 투자 금액, 얘가 생각하고 있는 이 42억의 적정성을 언급을 한 번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갖다 구한 실익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시장가격 조정을 갖다 하지 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가치로 얘를 갖다 검토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시장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이 길어지는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타당성 검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 기출에서 보상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은근히 많이 나온 거 농업손실보상이에요. 농업손실보상. 이제는 농업손실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26회 2번까지 해가지고 자 24회 2번 그 다음에 26회 문제 3번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농업손실에 관한 조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실무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론에서 나왔던 약수령 문제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무예요. 실무 공부 두 번째. 전 이걸 강력히 추천하는데 진짜 2주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한 주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 기출문제 작년에 나온 거라도 보세요. 작년에 나온 거라도 자, 기출문제 12회부터 30회죠. 30회까지 분석하세요. 아시겠죠? 풀지 않아도 돼요. 분석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분석하면서 동시에 뭘 하셔야 되냐? 일반 평가, 유형별 평가, 그 다음에 보상 영역. 기출문제 풀면서 일반 평가하고 유형별 평가, 그 다음에 보상이 개입되지 않은 나머지 이제 그 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반드시 감칙 조문 한 번씩 읽으시고, 해설서 관련된 부분 반드시 읽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설서를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 안 하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 풀고 법전 한번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농업손실보상을 풀었다. 그러면 농업손실보상에 관련된 조문을 한번 읽으시고 영업손실보상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시행규칙부터 시작해가지고 45조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시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리하기 좋아요. 제가 작년에 제 거 법전 낼 때도 지금 아마 넣었을 거예요. 토지보상평가 지침 바뀐 걸로. 그래서 그 법전 한 번씩 꼭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마다 자 감칙 1존 됐고 감칙 유형별 평가 나오는 데부터 있잖아요. 우리 토지평가 나오는 데부터 거기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감칙 조문 하나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워봐요. 유형별 평가 나왔던 거. 그러면 다 지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기출문제 이 12년부터 12회부터 30회까지 약 몇 회죠? 한 20년치 기출문제에 우리 감칙과 관련된 조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보더라도 어떻다? 다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동수 평가사님 같은 분들 고세대 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료가 불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또 더 좋은 자료, 그 다음에 단연차들 쫓아다니면서 배워야겠다. 이런 게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요.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자료가. 지금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그거 다 못 먹어요. 아시겠죠? 뱉어놓고 들어가세요. 뱉어놓고.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하세요. 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만 하다 들어갔거든요. 3주 동안. 아시겠죠? 남은 2주 동안 이것만 하다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문제, 특히 저한테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스터디 문제 다시 한번 풀어야 되냐?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요 두 가지만 좀 하세요. 실무는. 자, 그리고 이건데 자 제가 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감정평가 이론은요, 논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점이 너무 넓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분명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 시험장에 그때 예전에 들어갔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감정평가 기준 같은 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가 어디 북한 뭐 부동산의 감정평가 이 기준 관련돼서 무슨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북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냈었죠.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7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논점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단축돼요. 아시겠죠? 생각하지도 못한 논점은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다 못 써요. 다 못 쓴다고요. 다 헛소리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논점을 제대로 쓸 생각을 하세요. 아는 논점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그 배점 맞게 욕심 버리고 쓰세요. 아시겠죠? 이거 잘 지키세요. 특히 이론은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한 논점 대비한다고 이 논문 저 논문 찾으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너져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감을 갖다가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감정평가 이론은요. 저는 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론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론이 좀 약한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제풀이 늘리세요. 아시겠죠? 자, 특히나 내가 정말 난 자신이 없다. 이런 문제를 뭐 스터디든 뭐든 이런 문제 이제 스터디에서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오전 오후 각 1회씩 푸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맨날 그랬죠. 문제 풀지 말고 양 줄여야 된다. 그거는 실무하고 법규에서의 문제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감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일날 무조건 감이에요. 그날 내가 무슨 논점인지 잘 모르겠다. 논점을 못 잡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순발력하고 대응. 순발력하고 대응력을 늘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이거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그리고 공부 좀 했다. 나 스터디에서 문제 좀 풀었다 했던 분들 마찬가지예요. 최소 하루 1회. 뭐 잘했다 하더라도 하루 1회는 꼭 해야 돼요. 하루 1회. 문제 꼭 푸세요. 이건 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풀었던 문제 또 풀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론은 감이에요. 단. 이거 자 여러분들이 스터디 문제 아무거나 사서 풀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던 학원에 있는 문제랑 좀 달라요. 내가 다니는 학원의 스터디에서는 이 논점을 다뤄주지 않았는데 이 학원은 이 논점을 다뤘어요. 자 제가 검토 정도는 오케이. 검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풀고 나고 불필요한 자료를 뭐 하라고요? 분석은 절대로 금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감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논점을 갖다 잡고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론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시작을 자 감정평가 이론은요. 항상
저는 이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떤 논점이 나왔잖아요. 무조건 부동산 시장론에서 접근을 시작하세요. 부동산 시장론에서. 아시겠어요? 수요 공급 논리에서 시작하세요. 유형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시겠죠? 물론 뭐 강론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총론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론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법규 이제 나왔죠. 법규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것만 점검을 할게요. 자, 문제풀이 순서. 자, 절대로 문제 분량, 설문의 길이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요거 정말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요 설문 길이 문제가 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30점이) 됐든 (40점이) 됐든 그 문제가 마지막 줄을 읽었는데, 자, 문제풀이 순서 뭘로 정한다 그랬죠? 우리 맨날 마지막에 묻는 내용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묻는 내용으로. 그래서 문제 분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묻는 내용. 자, 묻는 내용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소송 요건에 관한 거, 본안 판단에 대한 거, 인용 가능성 등 뭐에 관련된 거? 그렇죠. 판결에 관련된 거. 자, 뭐부터 풀어야 된다? 무조건 얘부터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왜냐하면 인용 가능성은 뭐하고 뭐니까? 소송 요건하고 1번하고 2번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본 검사하면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를 갖다 먼저 접근하셔라. 왜냐? 이거는 대원소전기관 해가지고 6개 있죠. 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쳐내면 돼요. 문제 사실상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게 행정작용이고 얘가 지금 다투는 대상이 뭔지 대상적격이죠. 제3자인지 아닌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가장 마지막까지 충족돼야 되는 거죠. 협의의 소익은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지소기간 날짜만 잘 체크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가 뭘 잘못했고 얘가 무슨 뭐 법 위반을 했고 그거 다 어디 얘기예요? 본안 판단 아니면 인용 가능성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제 말 믿고 무조건 소송 요건 문제가 나왔다. 그거부터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자, 생각도 하기 싫지만 혹시나 문제 접근 방법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생소한 개별법 논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특히나 예를 들면 이거 작년에 그 문제였죠. 30표였나요? 30회 문제 1-1번이었는데요. 자, 개별법적으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정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문제를 보고 쫄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개별법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행정법 논점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소송요건 같은 경우는 대원수 정기관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목차 구성인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지금 채점한 거 안 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점한 거 드리면 괜히 그 써놓은 말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까봐 제가 좀 안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판례 문제라고 냈던 문제 있었잖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 강평할 때 여러분들 그 공통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실수 요인들을 갖다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목차 구성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만 봐요. 자, 만약에 권리 관련이라는 게 뭐죠? 공당으로 가는 문제죠. 공당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손실보상 청구가 있고 국가배상이 있죠. 자, 본인이 끌리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끌리는 내용이 아니라 자, 어떻게든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대로 끝을 맺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대로 끝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저 이거를 갖다가 강조를 했죠. 항상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예를 들면 공제적 특보,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에서 공제적 특보를 쭉 이제 요건을 갖다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 문제가 지금 특별한 희생에 관한 문제구나. 이 문제가 지금 보상규정에 관련된 문제구나. 손실보상은 쉬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국가배상 같은 게 어렵죠. 그러면 국가배상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요. 이게 위법성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직무의 사익보호성 관련된 건지 또 뭐 있죠? 과실이나 고의에 관한 것인지 이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국가배상 문제를 줬다 해서 국가배상의 요건 하나하나를 갖다 포섭하는 문제는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대부분 다 포섭을 시키고 어떤 요건 한두 개만 논점으로 이제 남겨두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요건을 갖다 문제화 시킨다? 절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 이거 분명히 이게 논점인 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답안지의 지금 문제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국가배상을 예로 들을게요. 이게 지금 위법성이 논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위법성이 논점이 아니구나 이걸 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닌 걸 알면 내가 소설을 쓰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법리를 활용해서든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갖다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다. 배째라 이거예요. 나는 네가 뭘 물어봤는지 이게 그 논점에 관련된 건 아닌데 나 모르겠다. 나 그냥 국가배상 아는 거 위법성밖에 없다. 그 위법성 일반어를 쫙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지금같이 우리가 부분 점수제로 갈 때는요. 그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 그리고 특히 이거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답안지 목차가 안 잡힌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혹시나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항고소송의 목차나 이런 항고소송 본안 판단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목차를 짜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이 여태까지 수업 중에 강조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기본 강의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 중에 1차 붙은 친구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만 목차 한번 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본적인 목차예요. 항구쟁송에서 본안 판단하는 구조 어떻게 되죠?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자, 관련 행정작용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침익적이다. 자, 침익적인 작용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죠.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요. 유보 원칙은 통상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간다? 법률 우위 원칙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법률 우위 원칙, 주체, 절차, 형식, 얘는 뭐만 보면 나와요? 그렇죠. 성문법만 보면 나오죠. 근데 내용상하자 관련해서 뭘 검토하죠? 성문법하고 불문법인 일반 원칙을 검토하잖아요. 이렇게 결정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위법성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인지 무효인지 나오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고 기속력, 기판력 등 나오죠.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된 거, 기속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가 나오죠. 자, 이거 결국에는 본안 판단 문제가 나오면은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아라비아 숫자 1번, 아라비아 숫자 2번, 가, 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3번, 로마자 4번이 되겠죠. 위법성 여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인지 무효인지,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죠. 문제에서 당사자, 즉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라. 조치의 적법성은 뭐예요? 장관이 이렇게 한 거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거죠. 뭐에 관한 문제죠? 본안 판단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자격 취소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한테 내린 자격 취소가 잘못됐냐? 자, 자격 취소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걸 검토를 하고 자격 취소는 뭐더라? 그렇죠. 침익적이더라. 자, 침익적인 처분이면 뭐가 필요하다? 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법의 근거가 있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할 때 이게 만약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자격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감정평가법에 있는 청문 절차를 가야 되는 거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자격증 양도 대여를 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죠? 행정절차법 22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침익적이니까 사전 통지하고 뭐도 해야 돼요? 의견 청취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서주의에 따라서 했는지, 그건 어디 나온다? 성문법에 나와요. 자, 보통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물론 이제 절차 상하자가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요. 뭐예요? 내용 상하자를 가봐요. 자, 내용 상하자에서 성문법의 한계를 지켰다. 그런데 얘한테 얘 초범이고 이렇게까지 자격 취소를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을까? 뭘로 따져요? 일반 원칙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런 성문법하고 불문법을 검토하니까 뭐가 나왔다? 위법한지 안 한지가 나왔잖아요. 답안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까지 강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답안지가 아직도 안 써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고 지금 이게 비대면이니까 사실 그분들 되게 걸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내가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순서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권리구제 수단에 관한 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권리구제 수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맨날 말했던 존속부장, 손해전복, 민사 관련 수단, 헌법소원 그 체계대로 가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적인 것만 몇 개 얘기할게요. 요즘에 그 좀 문제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걸 좀 잘 봐놓으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도 싫은데 저는 사실 이 단어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예상 논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시험 문제 낸 것도 아닌데, 그쵸?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참고적으로만.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얘네 때문에 자
얘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상금, 뭐 예를 50조 풀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이건 예정이에요. 지금 보상금이 이만큼 풀렸다는 게 아니라 보상금이 이만큼 이제 풀리니까 보상금 산정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고,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자, 이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죠. 뭐에 관련된 거죠? 네.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은 한 문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상은. 예, 보상 그냥 기본적인 토지의 보상. 그런데 요게 좀 걸려요. 요거 GB를 갖다 해제해가지고 이제 이걸 개발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좀 싸잡아가지고 공법상 제한과 관련된 어떤 보상평가 문제가 기본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업 잘 모르잖아요. 현업에 있는 사람도 현업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업적인 문제가 나왔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현업적인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던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현업적인 걸 직접 그대로 러프하게 던진다. 미친 거예요.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문제 내는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현업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한테 바라겠어요? 기대 많이 안 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현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붙었겠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베이스만 딱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논점이 되는 이런 논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검토할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기 신도시 이런 어떤 정책, 뭐 이거 GB 해제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법상 제한에 대한 보상평가나 공법상 제한에 대한 일반평가를 갖다 할 때 어떤 접근을 갖다 하나, 기본적인 이런 논점은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 생각엔 한 20에서 3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에서 30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론하고 법규랑 좀 관련이 된 건데, 요거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크게 뭐 배점이 크다기보다도 개발 이익을 흡수하는 우리 방법 있잖아요. 우리 법규 개별법에도 보면은 67조 2항 관련해서 나와 있죠. 뭐 토지은행이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 이제 약술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의의라든가 근거, 그 다음에 뭐 장단점 정도, 장단점이라기보다도 효과, 요 정도 한번 준비를 해 보시죠.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사실 요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시장가치예요. 임대시장, 예를 들면 전세가격. 자, 제가 이걸 보면은 실무에서 타당성 문제로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당성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실무
12의 문제 1번을 보면요. 자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 개념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전월세 전환, 그러니까 전환율이라고 나왔었어요.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요 자료에 요 전월세 전환율이 나왔는데 지금 이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죠. 왜냐면 자 내가 전세로 100% 전세를 받는다 하면은 이만큼 받을 걸 갖다가 전환율을 곱하잖아요. 자, 전환율은요, 참고로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요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낮춘다. 지금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전월세 전환율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만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월세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 보호에는 유익하지만 사실 임대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전세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시장가치 매매를 해버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3방식 문제를 주겠죠. 근데 아마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혹시나 매매시장하고 임대시장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시장가치 있잖아요. 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시장가치이기 때문에 수익 방식도 아니고 아마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줄 테니까 수익 방식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원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 정도로 간단하게 아마 뽑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요 임대시장에서 그러면은 전세 가격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자, 임대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대상의 임대료를 뽑아내겠죠. 여기에 자, 대상 임대료하고 뭐 보증금 뽑아냈다고 하면은 임대료, 월 임대료에 12 곱한 다음에 보증금에다 전월세 전환율 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오죠? 실질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뭐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이게 뭐다? 이게 전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매매하는 게 뭐 더 이익이 될지 전세를 놓는 게 더 이익이 될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제일 화두가 저 매매 시장하고 임대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 통과된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론에서도 특히나 더 나올 수도 있죠. 이론에서. 매매시장하고 전세시장의 관련성 이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약수령으로 나온다. 요 정도. 전월세 전환율이 움직일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론에서. 그리고 이제 법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개발이 흡수하고 공법상 제어 공법상 제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요 정도만 좀 봐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들고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굳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추세가 생활보상 관련된 문제가 하나씩은 좀 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생활보상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좀 이주대책과 관련된 생활보상 전반에 대한 문제는 한번 이렇게 검토를 보시고, 재결신청 청구라든가 환매권, 재결신청 청구는 뭐 판례에 뭐 하나 쓸데없는 거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환매권 의미 없는 판례, 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있잖아요. 이 논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논점을 예상을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구성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지금 아직도 실무 기출문제가 웬만한 문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의 문제 번호, 그 다음에 소설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외워야지 해서 외운 게 아니라 분석을 갖다 하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틀이나 구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매매시장하고 임대시장을 갖다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왜냐하면 우리 실무시험에서 자료를 갖다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자료 제시하는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17회 문제 3번인가 19회 문제 3번인가 임대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거였을 거예요. 그 적산법. 그 당시에는 기초가격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기대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대이율표를 갖다 제시를 했는데 그 임대료 문제하고 요번에 제가 28회 때 풀었던 그 임대료 문제의 양이라든가 자료를 제시한 유형이 굉장히 느낌 비슷했어요. 그리고 3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서 3방식 문제 제시하는 거는 너무 틀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하고 감칙, 실무 기준 해설서, 보상평가 지침, 법전 요 5가지를 같이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론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들어가는 날까지 감을 길러서 들어가겠다. 법규는 문제, 목차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거를 갖다 흔들리지 않겠다. 권리구제 수단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게 지금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권리구제 수단 어떻게 뽑아낼 것이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본적인 구조대로 목차를 짜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 끝나고 뭐 올해 동차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야 뭐 두말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요번에 유예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1차 내년 1차 시험이 몇 월에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만약에 내년 3월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로 시험 보셨던 분들 특히 다니시던 직장에 뭐 복직을 하신다든가 특히나 지금 휴학생들 많죠. 예, 휴학생들 많은데 이 휴학생들 지금 복학하게 되면요. 강의 듣고 뭐 수업하고 팀플하고 뭐 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어차피 코로나라 되면 못해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단연차들 관련해서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 됐을 때를 좀 얘기를 미리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그런 왜냐하면 시험 붙으면 당연히 연락이 오시겠죠. 근데 시험을 못 붙으시게 되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시험을 붙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뭐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붙으면은 저도 못 붙었어요. 아시겠죠? 다른 데 가서 다른 회사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정말 일을 갖다 못하던가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기보다도 적응을 못한다던가 다른 법인의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던가 뭐 이게 꼬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일반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험을 본다 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시험을 갖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모자른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시간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일 뿐이지 뭐 이걸 붙었다 해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고 요 시험에서 떨어졌다 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다른 사람보다 못 살거나 뭐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한 3년째 해보니까 시험 끝나고 연락이 안 됐다가 기본 강의 막판이나 스터디쯤에 다시 오셔요. 근데 그때쯤 오시면 이분들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전의를 되게 많이 상실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커피 드시면서도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시험이 뭐 좋죠.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나게 이걸 붙는다 못 붙는다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막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죽거나 이렇게 살지 마세요. 아시겠죠?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시고 예시답안 올려드리면 그거 확인하시고요. 예시답안 올렸는데 그 예시답안하고 또 다르게 썼다 이래서 울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점수는 나가니까.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